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본격적인 귀성차들로 새벽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이용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휴게소 음식은 포장 구입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분기점이라며 이동 최소화를 요청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으나 공무원 피격 사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성 북한 유엔 대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목숨과 같은 존엄을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추석 연휴의 첫날 KBS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는 부지런한 귀성객들 벌써부터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이미 정체가 시작된 구간들이 있다고요? 네, 제가 조금 전인 6시부터 교통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보다도 이곳 서울요금소를 지나는 차량들이 눈에 띄게 더 많아졌습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폐쇄회로 화면 보면서 주요 구간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오산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과 달리 부산 방향으로 차들이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부근입니다. 오른쪽 목포 방향에서 차들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강릉 방향 여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7시간 30분, 대구까지 6시간 10분, 광주까지 5시간 50분, 대전까지는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년 명절에는 차가 좀 밀려도 공짜로 이용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사정이 달라졌죠. 네,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소처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휴게소를 이용하실 때도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열 검사는 물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요. 대신 음식물을 사서 포장해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휴게소 방역 조치는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알아봐야죠.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확 줄었습니다. 0시 기준으로 38명, 마침내 49일 만에 3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23명, 해외 유입이 15명이니까 저 비율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사례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방위산업체와 관련해서 첫 확진자가 지난 24일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9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에 있는 다나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입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환자들과 또 의료진, 직원들까지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음악학원과 관련해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총 누적 감염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1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전파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감소세로 볼 수 있다. 국민들께서 보여준 거리 두기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 연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동 자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휴에 공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건데요.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 75%까지 채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앞서 지난 5월과 7월 말에 있었던 연휴 직후에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는 국제선들은 썰렁합니다. 대신 국내선으로 더 몰려서 더 북적이게 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겠죠. 귀성객에다가 여행객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또 공항에서 또 여행지에서 꼭 지켜야 할 방역 수칙들을 천효정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공항 직원을 빼면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7,600여 명, 지난해보다 95% 넘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공항은 정반대입니다. 선물을 한아름 들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몰렸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국내선 공항은 78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의 75% 수준까지 이용객이 회복됐습니다. 뛰어앉기는 불가능합니다. 소독제 준비하고 마스크 충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 좌석도 떨어지게 예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조심히 가고 있어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모두의 건강과 무엇보다 공항 터미널과 기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기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게 금지돼 미리 먹고 타야 합니다. 또 공항에 미리 도착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공권 발권부터 키오스크라든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발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분 확인도 생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지에서는 노래방이나 뷔페, 사우나 등 사람이 몰리는 밀폐된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곧바로 격리한 다음 1339에 전화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북한에서 피살된 우리 공무원은 당초 스스로 월북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정황 근거들을 종합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 둘째, 이 씨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셋째,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입니다.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할 마지막 근거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에서 떠 있어야 한다며 이 씨가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표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 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로 발견된 위치까지 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발표에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해경은 군의 첩보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이 씨의 구명조끼 확보 경로와 북측과의 대화 내용 등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류를 거슬러 38km나 떨어진 곳까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이 씨에게 도박빚 등 채무가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경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해경의 이 발표와 관련해서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은 어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해경의 발표 내용은 허구고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 이것을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의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살되기 전에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군과 당국의 구조 노력이 없었다면서 해경청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경제적 보상을 위해 목숨 같은 존엄을 팔 수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오늘 기조연설 자리에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목표로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내린 결론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으며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오직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질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수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얻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평화와 안보는 확고하게 방어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어떤 이유로도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뒤팀없는 입장입니다. 평화를 위한 힘을 지키기 위해선 경제적 보상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김 대사는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예지와 결단으로 북한 내 감염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 북한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엔 연설에서 제안한 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와 관련해선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 연설에선 싱가포르 6.12 공동 성명 이행을 촉구하며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었지만 이번 연설에선 미국과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전파 위협을 막기 위한 사업에 나타나는 일련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주재한 첫 회의였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도 사그라들지 않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의혹들, 이번에는 거짓말 논란입니다.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했는지 또 추 장관이 그걸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그간 거듭 부인해왔는데요.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거짓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 전화 여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2주 뒤 대정부 질문.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와 본인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가 그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추 장관은 메신저로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보좌관은 지원 장교와 통화한 내용을 보고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에서의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나 국감 증인이 아니어서 위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추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대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에서는 오늘 후보들 간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겠는데요. 지난 10년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다시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버지니아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리는데 코로나19로 두 후보 간 악수나 인사는 생략된 채 시작됩니다. TV토론위원회가 선정한 토론 주제는 경제와 인종차별, 코로나19, 선거 신뢰성 등 6가지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Just tell the truth. 여기에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750, 우리 돈 80여만 원에 불과한 소득세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제외하곤 지난 10년간 사실상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게 이 때문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물론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세금 보고서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도 트럼프 비난에 합류했고 일반인들이 트럼프보다 세금을 얼마나 더 냈는지 계산할 수 있게 하는 배너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상태입니다. Totally fake news. No, actually I paid tax. And you'll see that as soon as my tax returns. It's under audit. They've been under audit for a long time.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말실수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TV 토론에서처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후보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전략을 이번에도 구사할지 주목됩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번 연휴와 맞물리는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또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허 조치를 내렸더니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그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정재우 기자가 기각 사유를 전해드립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에 1,000명이 참석할 거라며 질서 유지인으로 102명을 둘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8.15 비대위 설명대로 계산해도 발열검사와 참가자 명부 작성 인원을 빼면 실제 질서 유지인이 4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서 유지인 1명이 25명의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며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또 다른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차량 시위라도 준비하거나 해산하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 결정에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거부 테두리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인 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모든 불법 집회는 신속히 해산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현장 점검도 벌였습니다. 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사법 처리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체포를 막아주는 이른바 방탄국회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정 의원에게도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당 차원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들리자 방탄국회 가능성에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정 의원을 향해서도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김태년 원내대표가 출석을 권유했다며 정치적 사안도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조사를 받는 것이 정 의원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 출석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나설 수도 있다며 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단이 조사하고 김홍걸 의원이 제명, 이상직 의원이 탈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정순 의원에겐 정치적 부담입니다. 자진 출석하라는 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표결까지 가면 통과되든 안 되든 비판이 민주당에 쏟아지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체포할 수 없고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한 만큼 법무부가 국회에 요구하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정 의원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역대 국회마다 반복되어 온 방탄국회 논란을 이번에는 비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대형 진돗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함께 있던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현행법상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견종의 진돗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길가에 서 있던 여성을 향해 대형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여성과 함께 있던 작은 반려견을 덥석 물고 뛰어오릅니다. 여성의 남편이 곧바로 달려와 진돗개를 떼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소용없습니다. 지나가던 남성 3명이 달라붙어 부부를 도와보지만 진돗개는 입에 문 반려견을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진돗개는 자신의 주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반려견을 놓아줍니다. 반려견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내장까지 손상된 상태. 2시간 뒤 결국 죽었습니다. 4년간 자식처럼 기른 반려견을 잃은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셨던 분들도 여기가 물리시고 손이 여기가 다 찢어지시고 그래서 그냥 강아지 비명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를 지켜줬는데 저는 못 지켜줬어요. 미안하고 억울해요. 사고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반려견을 문 진돗개 견주는 이곳에서 목줄을 놓친 걸로 파악됩니다. 반려견을 공격했던 대형 진돗개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냥 본능이 살아있는 개들은 보호자들이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현행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5종의 개는 입마개 착용이 필수지만 진돗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개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심의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은 진돗개 주인에게 재물 손괴 등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오늘 9월 30일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만큼 두 나라 관계 발전하고 또 성숙해 있을까요? 김준호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지난 1990년 9월 30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당시 최호중 외무장관과 옛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수교 공동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큰 폭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1992년 2억 달러이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223억 달러로 100배 이상 성장했고 연간 3만 명 수준이던 인적 교류는 30년 만에 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도 한국 자동차입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정신하에 호혜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올해와 내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행사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고요. 낮 동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이면 구름 사이로 전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일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이 16.2도, 대구 13.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구, 전주와 광주 모두 25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 동해상에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전파가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방역당국은 비로소 여력이 생긴 지금의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릿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자 감소세는 방역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전파고리를 더 빨리 차단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같은 기간의 수치를 비교해 보아도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리 두기의 실천을 통한 본격적인 효과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며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재확산 지수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1이 안 됩니다. 1보다 낮다는 것은 거리 두기 효과를 지금처럼 또 계속 지속한다면 코로나19를 계속 억제해 나갈 수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사 중인 사례 또 조용한 전파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 또 그러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또 이어지는 10월 초의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의 참석 인원을 일단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스크 착용 후에 착용하시고 차례를 지내는 것, 또 중간중간 손세정제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절차마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는 부분, 또 제사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동거하는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누구라도 코로나19 조용한 환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석과 연휴 기간에도 조용한 전파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휴를 방역의 연장 기간으로 잘 보내주시고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특별돌봄비 초등 이하 아동 99%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2만 명에게 아동 특별돌봄 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의 99%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4차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주는데요. 다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에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합니다. 교육부는 중학생도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다음 달 8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학생에게는 원격 교육 등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자 873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상온 노출 의심으로 사용이 중지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28일 기준으로 873명으로 확인됐다고 질병관리청이 어제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6건, 서울 70건 등입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돼서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만 명분으로 정부는 현재 표본 검사를 통해서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청은 전주시 한 병원에서 생후 8개월 남아가 독감 예방접종 후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일과 관련해서 해당 의원은 조사 중인 정부 조달 물량 백신이 공급되는 곳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인 등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수도 모스크바에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초중학교 학생들의 가을방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시 당국이 시장령을 통해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 2주간의 가을방학을 지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통상 가을방학 기간은 일주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가을철 감기 확산 등을 고려한 의료진 권고에 따라 방학 기간을 2주로 늘리고 모든 학교에서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상당수가 아이들이라면서 학부모들에게 방학 동안 아이들을 주로 집에 머물게 하고 쇼핑몰과 대중교통 이용 등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인데요. 지난 28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8,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날씨의 도움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미국 서부 지역 산불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새로운 산불 2개가 발생해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샌프란시스코 북쪽 와인 산지 나파 카운티에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무섭게 번지면서 현재 서울 여의도 면적의 32배가량을 태웠습니다. 이 불로 100년 전통의 유명 와인 농장도 피해를 봤습니다. It's a cremation. The hill where the Rumbauer winery is, I've hunted that a lot. I know all the trees and area, and they were dissolved. 불은 옆 소노마 카운티까지 번졌습니다. 이 마을은 밤사이 주택 수십 채가 손 쓸 사이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We got out of here a little quicker than before, but it seems like it's becoming a pattern. We don't want to have to get too adept at this evacuation stuff. 산불이 밀어올린 잿가루는 온통 하늘을 뒤덮었고 손바닥보다 큰 잿덩이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산불로 현재까지 건물 80채가 타고 주민 7만 5천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1,4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차단율은 0%에 불과합니다. The term using fire to fight fire, we have to do that a lot, especially when we have the winds and the conditions that we've been dealing with lately.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셰스타 카운티에서는 일요일 발생한 산불로 3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8,000여 개, 피해 면적은 최소 15,000제곱킬로미터가량 됩니다. 지난해 피해 규모의 26배에 이르지만 아직도 산불은 곳곳에서 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가 추석을 맞아 비대면 공연을 엽니다.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출연료도 마다하고 15년 만에 TV로 시청자를 만나는데요. 진짜 공연처럼 다시 보기 없이 한 번만 볼 수 있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가왕을 넘어선 가황,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 오로지 공연 무대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주의를 고수해온 가수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TV에 출연합니다. 관객 1,000명을 화상으로 초대해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언택트 공연. 무대 위에서도 거리두기를 적용해 출연진을 50인 이하로 제한했지만 나훈아 콘서트의 전매 특허
화려한 볼거리는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합창단을 녹화를 돌리고 관현악단도 녹음하고 영상을 LED에 띄워서 마치 200여 명의 스태프이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녹화 작업을 많이 거쳤습니다. 공연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했지만 이번 공연은 처음부터 출연료를 마다한 이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명절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공연이기 때문이라고 나훈아 씨는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고.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면서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120곡이 넘는 히트곡을 직접 작곡한 대중예술가. 코로나 시대에만 체험할 수 있는 나훈아의 특별한 무대는 다시 보기 없이 실제 공연처럼 단 한 번만 방영됩니다. KBS 뉴스 정은웅입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안 가는 게 효도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귀성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도 차례는 꼭 지내야겠다 한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실감나는 비대면 차례 지내는 법 오승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서준이 나왔다. 충북 청주 부모님 댁 TV 화면에 서울 용산 아들네 거실 모습이 비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보여. 차례상은 부모님이 준비하고 할아버지 방 가요. 우리 음식 준비 다 됐어. 어머님 혼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유, 대강 조금 했어. 아들 부부는 TV에 비친 차례상에 절을 올리는 비대면 차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다 함께 만나서 명절을 지낼 수 없고 손주들을 직접 안아줄 순 없지만 앙증맞은 재롱과 장난기 어린 얼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서 가족들이 못 모이게 되었는데 좀 아쉬워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못 오게 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비대면 차례엔 이통사들이 제공 중인 다양한 영상통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큰 TV에 띄워주는 이른바 가족방송 서비스. 여러 곳에 흩어진 가족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룹 영상통화도 효과적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SNS에서 각종 비대면 추석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올 추석에는 안 와도 된대. 전남 완도군과 강원 횡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선 공무원들이 서비스 이용에 서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드립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오히려 비상근무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관광객에게 발열 여부를 묻습니다. 바로 옆에선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준비합니다. 해외 입국자와 발열 증상자를 걸러내는 제주공항 워킹스루 진료소 근무자들입니다. 의료진 등 25명이 돌아가며 근무를 서는데 이번 추석 연휴엔 한 명도 쉬지 못합니다. 제주 방문객이 30만 명이나 몰릴 것으로 예상돼 비상근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들도 조금 있겠지만 좀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하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이 관광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새 것을 건네기도 합니다. 자치경찰 1000여 명은 연휴 동안 제주 주요 관광지와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방역 순찰을 펼칩니다.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밤샘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전역을 돌며 마스크 개도에도 나설 계획으로 제주도 공무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1,500여 명이 투입됩니다.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중위험 시설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도 잊은 채 방역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남 건양대학교가 의대가 있는 제2캠퍼스 안에 연구교육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설립자 개인기념관과 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조 탄압과 성과급 미지급 논란으로 노사 갈등이 커진 건양대학교. 대학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제2캠퍼스에 설립자를 위한 건물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학교에 신정 같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설립자나 법인만 쓰는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거의 거기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해당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1동입니다. 그런데 간판에는 건양 역사관으로 붙어 있고 내부는 학교 법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설립자의 기록관으로, 2층은 법인 사무실, 3층은 설립자실과 이사장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용 건물이 2년 넘게 이렇게 쓰인 겁니다. 관할청에 신고된 건축물 현황에는 의대 연구 1동은 의료시설이자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해 4월 기타 시설로 공시하고 일부를 세미나실과 독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학교 구성원을 위해 쓰인 적은 없습니다. 입학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 실제로 혹시 입학 설명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정식 개관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본래 용도를 벗어나 설립자와 법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이후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자 학교법인은 설립자실을 없애고 대학 구성원을 위해 쓰겠다며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오늘 아침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어젯밤부터 귀성길에 오른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자차를 이용해 귀성길에 오른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에선 좌석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먹거리는 모두 포장해서 차량 내에서 드셔야 합니다. 또 방역을 위해 입출구를 구분하고요. 발열 체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용객 여러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선 부산 쪽은 총 5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동탄부터 남사까지 막혔다가 망양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는 더 긴 구간 혼잡이 이어지고요.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쪽은 정안 일대 짧게 브레이크 밟습니다. 중부선 남이 쪽도 일찌감치 정체 길어지더니 마장부터 남이천까지 지나기 가장 어려운데 지나서도 진천이나 남이 일대 막혀 있고요. 또 중부내륙각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여주와 감곡 사이 지나기 버겁습니다. 전자석 안전띠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귀성객이 예년보다는 줄겠지만 여전히 인구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9일 만에 5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된 8월 14일 이후 한 달 반 새 숨진 사람이 전체 누적 사망자의 25%에 이릅니다. 지난주 18명 사망자 중 17명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여행을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은 자신은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에 신경 쓰며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몸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화상을 입은 환자, 두드러기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평소보다 3배 늘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481건, 사상자는 865명이었습니다. 특히 휴게소 사고가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이 10% 늘었는데 휴게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반 주차장 사고보다 피해가 3.5배 컸습니다. 졸음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절대 금물입니다. 연휴 기간 약 200만 건으로 예측되는 위험한 스팸 전화나 문자에도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가위 연휴를 맞았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명절, 기쁨을 같이 하고 어려움과 고통은 함께 나누는 마음 따스한 연휴가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밤에는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이 16.2도, 대구 13.5도, 광주는 15.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예상되고요. 원주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목포 24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2도, 포항 2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음만은 풍성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광장은 추석인 내일도 1시간 늦은 7시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